자녀 결혼 자금 3천만 원 보낸 것뿐인데 세금이 600만 원이라고요. 50대 후반 장 씨는 큰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단지 자식이 새 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국세청에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증여세 580만 원을 납부하라는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 세무사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올해부터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질 거라는 점입니다.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런 황당한 일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자녀분들과 금전 거래가 있으신 부모님들이나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돕고 계신 자녀분들은 내용이 어렵더라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알려드릴 현금 인출 위험 금액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게 이렇게 복잡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은 정말 모든 거래가 추적됩니다. 은행에서 돈이 이동하면 바로 전산에 기록되고 국세청은 이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특히 가족 간 큰 금액 거래는 더욱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50대 김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입원하시면서 수술비가 2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급한 대로 본인 통장에서 바로 어머니 계좌로 보냈죠. 별 생각 없이 했던 일인데 나중에 어머니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 것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족 간 금전 거래로 인한 세무 문제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결혼이나 주택 구입 때 부모님이 자녀를 도와주시는 경우 부모님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자녀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문제는 이런 당연한 도움이 세법상으로는 증여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루에 현금을 얼마나 뽑으면 세무서에서 눈여겨볼까요? 바로 500만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신고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이 훨씬 낮아졌어요. 더군다나 여러 날에 걸쳐 비슷한 금액을 계속 뽑으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패턴을 특별 관리하고 있거든요. 70대 이 할아버지는 손자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 900만 원씩 나눠서 뽑으셨다가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사례를 보면 60대 박 씨는 딸이 첫 아이를 낳자마자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800만 원을 딸 통장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다른 거래와 합쳐져서 연간 증여 한도를 넘어버린 거죠. 결국 세무조사를 받고 가산세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이유는 보통 세 가지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돕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형제나 친척끼리 잠시 빌려주는 경우죠. 이 모든 상황에서 국세청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이게 진짜 정당한 거래인가입니다.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5천만 원을 넘어서면 10%가 기본 세율이고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져요. 3천만 원을 주면 대략 10% 정도인 3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더군다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600만 원 가까이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 현장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 통장을 거치지 않는 겁니다. 병원비나 교육비는 직접 병원이나 학교에 납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증여가 아닌 실비 지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고객은 어머니 병원비를 매달 100만 원씩 1년간 직접 병원에 납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꼭 기록을 남기라는 거예요. 차용증을 쓰거나 이체할 때 용도를 메모에 적어두세요. 어머니 병원비, 아들 등록금 같은 간단한 메모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번 달 어머니 병원비 보냈어요 라고 보내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실제 거래의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다면 정말로 이자를 받고 원금도 받아야 해요. 가짜로 꾸미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자는 연 3.5% 정도가 적절하고 매달 일정한 날짜에 이자를 받아야 진짜 대출로 인정받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부동산 거래 전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님이 갑자기 큰 돈을 보내면 무조건 증여로 의심받아요. 최근에 제가 상담한 경우로는 아들이 아파트를 계약하기 일주일 전에 부모님이 5천만 원을 보낸 사례가 있었어요. 차용증도 없고 이자 납부 기록도 없어서 결국 증여세를 내게 되었죠. 특히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바로 현금 거래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요즘은 현금을 뽑는 것만으로도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더군다나 현금으로 받은 사람이 갑자기 큰 지출을 하면 바로 연결이 되어 버려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사실 하나는 통장 거래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삭제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은행 전산에는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 거래라도 세무조사가 나오면 다 추적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주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증여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요. 지금부터 이 내용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5월부터 달라지는 규정들, 하루에 현금으로 얼마까지 뽑아도 안전한지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용증 작성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끼리 뭘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차용증은 그냥 종이에 간단하게 써도 됩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금 얼마를 빌렸으며 연 몇 %의 이자로 언제까지 갚기로 한다고 적고 날짜와 서명만 하면 끝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자율과 상환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자가 없으면 세무서에서 이건 진짜 대출이 아니라 증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즘 시중금리가 연 3%에서 5% 사이니까 최소한 연 3.5% 정도는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고객은 이렇게 하셨어요. 아들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금 1억 원을 연 3.5%의 이자로 5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갚기로 함이라고 적고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확하게 이자와 원금을 받으셨고요.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대출로 인정받았어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실제 거래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차용증만 써두고 실제로는 돈이 오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매달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이자를 받아야 하고 이체할 때는 꼭 몇 월 이자 납부 같은 메모를 남겨두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60대 중반 정 씨는 딸에게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대출해 주셨어요. 매달 20일에 이자 8만 7천 원을 정확히 받으시고 이체 메모에도 1월 이자, 2월 이자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1년 후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이 꼼꼼한 기록들 덕분에 정상적인 대출로 인정받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자를 너무 높게 책정하면 안 돼요.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으면 이건 진짜 대출이 아니라 이자 수입을 가장한 증여다라고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적당히 시중금리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현금 거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을 뽑으면 관리 대상이 되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요. 예전처럼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신 분이 있어요. 70대 후반 김 할머니는 손녀 시집 갈 때 금반지 살 돈이 필요하셨어요.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사흘 동안 매일 90만 원씩 현금으로 뽑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패턴이 세무서 컴퓨터에 포착된 거죠. 결국 조사를 받게 되셨고 다행히 금반지 구입 영수증이 있어서 문제없이 넘어갔지만 정말 놀라셨다고 해요. 정말 중요한 건 용돈이나 생일 선물 같은 소액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간 누적액이 생각보다 금방 커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주면 1년에 360만 원이 돼요. 명절 때나 생일 때 조금씩 더 주다 보면 연간 500만 원을 넘기기 쉽죠.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전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님이 갑자기 큰 돈을 보내면 무조건 의심받아요. 최소한 차용증이라도 써두세요. 제가 상담한 사례로는 아들이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4천만 원을 빌린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입금만 했는데 나중에 제가 조언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받도록 했어요. 조금 번거로웠지만 덕분에 세무조사 때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의료비 지원 방법이에요. 부모님 병원비를 지원할 때는 가능하면 직접 병원에 납부하세요. 부모님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어머니 수술비 1,500만 원을 병원에 직접 납부해서 아무 문제 없이 처리했어요. 만약 부모님 통장으로 보내야 한다면 반드시 용도를 명확히 해두세요. 이체할 때 어머니 병원비 메모를 남기고 병원 영수증도 꼭 챙겨두세요. 부모님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어머니, 이번 달 병원비 보냈어요. 잘 받았어. 고마워 같은 대화만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병원비나 교육비는 가능한 한 직접 납부하세요. 학교 등록금, 학원비, 병원비는 상대방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관에 납부하면 대부분 문제 없어요. 한 고객은 자녀 대학 등록금을 4년 동안 총 2억 원 넘게 직접 납부했는데 세무조사 한 번 받지 않았어요. 대출이라면 반드시 서류를 갖추세요. 차용증 작성은 기본이고 이자 납부도 꼼꼼히 기록하세요. 한 달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상환 계획이 바뀌면 그것도 문서로 남겨두세요.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 2년 2월부터 원금 상환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함 이런 식으로요. 증여를 할 거라면 한도 내에서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한도 내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거든요. 특히 올해부터는 여러 해 동안의 누적 증여 금액을 더 철저히 확인한다고 해요. 작년에 2천만 원, 올해 3천만 원 이렇게 주면 총 5천만 원이 돼서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매년 얼마씩 줬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현금 거래는 최대한 피하세요. 정말 불가피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면 목적을 명확히 하고 영수증을 챙기세요. 자동차 구매, 인테리어, 결혼식 비용 같은 정당한 용도라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용도 없이 현금을 인출했다가 다시 누군가 통장에 입금하면 바로 의심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통장 거래 내역, 이체 메모, 차용증, 영수증, 문자나 메신저 대화까지 모두 챙겨두세요. 최소 5년은 보관해야 해요. 세무조사는 보통 5년 이내 거래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한 고객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셨어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오가는 모든 금전 거래를 엑셀로 정리하고 관련 서류를 날짜별로 파일에 보관하셨어요.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자료들을 제출했더니 조사관이 이 정도면 문제없다고 바로 마무리해 주셨다고 해요.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으려면 이런 사소한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은 따뜻하되 절차는 꼼꼼하게 챙기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오늘 제가 드린 조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예요.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는 남보다 더 철저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더 의심하거든요. 남이라면 당연히 이자를 받고 계약서를 쓰는데 가족끼리는 그런 걸 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요. 변화하는 세무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어요. 올해 5월부터 정말 달라져요. 세무 공무원에게 포상금이 생기면서 조사가 더 적극적이 될 거예요. 인공지능도 거래 패턴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요. 특히 현금 거래 감시가 강화되어서 하루에 500만 원 이상만 뽑아도 관심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좌 이체를 활용하세요. 현금 거래는 최대한 피하고 이체할 때마다 용도를 명확히 적어두세요. 그리고 모든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한 진 씨네 가족은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70대 진 아버지는 세 자녀에게 각각 3천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증여세가 걱정되어서 저를 찾아오셨죠. 진 아버지는 제 조언대로 이렇게 하셨어요. 첫째 아들에게는 결혼 자금으로 정식 증여 신고를 하고 세금을 냈어요. 둘째 딸에게는 대출로 처리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받으셨고요. 셋째 아들 교육비는 대학에 직접 납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세금도 최소화하고 모든 절차도 투명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진 아버지가 매달 가족 회의를 여셨다는 거예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대출 이자는 잘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덕분에 나중에 상속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았고 세무조사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줄 때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용도가 명확한가요? 병원비, 교육비, 결혼자금 등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해요. 막연하게 자녀 지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대학 등록금, 결혼식 비용 이렇게 특정해야 합니다. 증빙이 충분한가요? 대출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납부 기록이 있어야 하고 실비 지원이라면 영수증이 있어야 해요. 증여라면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거래 방식이 적절한가요?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가 안전하고 이체할 때는 용도를 메모에 남기세요. 특히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은 피하세요. 누적 금액을 관리하고 있나요? 10년간 자녀에게 5천만 원 이상 주면 증여세가 나와요. 매년 얼마씩 줬는지 기록해 두세요. 가족 간 합의가 되어 있나요? 형제 자매들도 사정을 알고 있고 필요하면 문서로 합의해 두세요. 나중에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30년 동안 봐왔어요. 준비하지 않은 가정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고 가족 간에도 오해가 생겨요. 하지만 미리 준비한 가정은 문제없이 넘어가고 오히려 가족 간 유대가 더 깊어지죠. 특히 부모님 세대는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이걸 자녀 세대가 부모님께 잘 설명해 드려야 해요. 서류 작성이 번거로우시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무작정 받지 마세요.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게 세금 문제 없을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가족 간 신뢰를 높이는 일이에요.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뒤늦은 대처예요. 이미 돈을 주고받은 다음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부랴부랴 차용증을 만들거나 영수증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요. 세무서에서는 사후 조작이라고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받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으세요. 세무사 상담이 부담스러우면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간단한 질문은 무료로 답변해줘요.
부모님 병원비를 제가 대신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금을 내느라 가족 관계가 상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세법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가족을 도와야 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비를 지원할 때는 한계를 정하세요. 월 100만 원까지는 제가 부담하고 그 이상은 형제들과 상의해서 나눠서 부담하자고 미리 약속하세요. 이렇게 하면 한 사람에게 부담이 집중되지도 않고 증여세 문제도 예방할 수 있어요. 자녀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사업 자금 등 목적별로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도와주세요. 무턱대고 많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적절하게 도와서 자녀가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드린 조언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가족을 사랑해요. 그 사랑이 세금 문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거래하면 돼요. 번거롭더라도 절차를 지키고 기록을 남기고 서류를 갖춰 두세요. 그게 결국 가족 모두를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세금 걱정 없는 평안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미리 준비하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